자,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올해 작년하고 조금 원서 접수 상담을 다르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작년에는 원서 접수 상담을 학생, 학부모님 다 학원에 오시게 해서 30분씩 시간을 잡고 다 대면 상담을 했었거든. 근데 올해는 선생님 반에 일단 그 재수생하고 대학생이 전체 정원의 한 3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와서 상담받는 걸 별로 원치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가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학생들마다의 케이스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또 30분 그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그건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올해 논술 시험 보는 시간이 이렇고 학교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과는 어떻고 이과는 어떻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요일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원서 접수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두 장 쓴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상향, 적정, 하향 이렇게 쓰는 건지, 그런 내용을 좀 공통적으로 담아가지고 내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너희들 일단 수시 원서 사전 조사표 요거 나왔죠? 원서 접수. 요걸 다음 주까지 제출을 좀 해줘. 너희들이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어. 무슨 전형으로 무슨 과 어느 대학 쓸 건지를 좀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출을 해주면, 다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2주간은 첨삭에서 내가 좀 빠지고 첨삭 시간에 니들을 좀 불러가지고 원서 6개를 내가 어디를 추천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알았지? 그렇게 해서 너희들 집에다가 그동안 내가 이제 기재해놨던 거랑 다시 돌려서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궁금한 거 계속 서로 문자로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알겠지? 일단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이 사전 조사표. 그래서 대학 6개를 대략적으로 그냥 니들이 어디 학교 원하는지 이걸 좀 적어서 과까지 좀 알려주고, 니들 우리 인문논술 자료집 책자 다 있죠? 거기에 보면 과랑 모집 인원, 경쟁률까지 싹 다 정리돼 있어. 그래서 그 책 없는 친구들은 저기서 데스크에서 받아가면 되고요. 아셨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충 문제도 다 받았니? 이따 쉬는 시간에 해줄 건데요. 성대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성대 걸 추가로 좀 더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작년에 선생님이 수업했던 걸로 해서 보충 문제가 하나 더 나가니까, 그리고 동영상 링크까지 같이 보내줄 테니까 꼭 같이 한번 또 풀어보고 그러세요. 오늘 보충 자료로 나가는 게 훨씬 문제는 어려워요. 특히 2번 문항이. 자, 그럼 이제 오늘 거 문제를 풀게요. 오늘 거 문제. 자, 보시면 얘들 지난주에 선생님이 요약할 때, 그리고 니들 지난주 거 문제 선생님이 어제 오늘 쭉 다 첨삭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1번 문항 A 준 친구가 총 3친구거든요. 이 5반에도 지금 한 친구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망했던데. 그리고 그나마 그 3친구 중에 또 한 친구는 어땠냐면은 분류를 잘못했어. 지난주 거 1, 4, 2, 3으로 해야 하는데 1, 2, 3, 4로 했거든. 근데도 그 답안은 A야.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말로 써서 3, 4문장이 연결되게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해. 조금 빠진 내용이 있더라도. 근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기에 급급해가지고 베끼듯이 몇 문장 이래 써버리면은, 그럼 절대 A가 안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거를 자기 편으로 한 3, 4문장 정도로 제시문을 요약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들이 이제 특히 지난주 거 문제에 대해서 니들이 엄청 저항이 거센데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저항이 거센데,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예전에는 선생님이 성대를 초반에 하고 중대외대를 나중에 했더니, 중대외대 할 때는 쌤 너무 좋아요 이러더니, 이제는 쉬운 걸 앞에 하고 어려운 걸 뒤에 했더니 이제 포기해버려?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 좀 사람이 근성이 있어야지. 니들 요약할 때 첫 번째로 단락별로 한두 문장. 지난주 건 단락이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약하기 너무 어려웠지. 단락별로 한두 문장. 단락별로 단어를 뽑다 보니 제시문당 단어를 이제 한 3개에서 5개 정도,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크게 봐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지엽적으로 그냥 제시문 내용 그냥 하나씩 막, 감정 막, 신체 작동을 알려주고 막 조정할 수 있고 막 이딴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 물론 답안에 써도 되고, 자기가 이제 이해한 대로 써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 거 분류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지난주 거에 비해서. 이성을 토대로 행동하느냐, 감정을 토대로 행동하느냐, 이렇게 두 개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감정. 감정을 토대로, 감정이 인간 행위의 기초가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T냐, F냐, 이거의 문제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 그럼 제시문 1로 가보면, 제시문 1. 제시문 1로 가보면, 오늘 거 논제는 이게 제시문 풀어놓고 보면 되게 단순해요. 제시문 1의 1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신체 정상 작동도 알 수 있고, 그치? 감정적으로 너무 피곤해지면 그냥 이불 덮고 그냥 자버리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라든지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도 우리 감정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되게 좋은 거네. 어쨌든 1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본능. 제일 첫 줄에, 혹은 밑에 줄, 감정 없이 살 수 없으며,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특질이다, 본성적 특징이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시문 1에서는 감정이 인간의 본능이다. 2단락에서는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감정이, 준영아, 뭔 것 같아? 미안하다. 2단락에서의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일 단락에서는 뭐 본능이다. 감정 없이 살 수 없다. 2단락에서는 뭐 저거 막 했는데 생존이겠죠. 생존. 밑에서 세 번째 줄. 감정은 이거 밑줄 한번 꺼보자. 생물의 자기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메커니즘, 작동 원리거든. 감정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생존. 그 다음 단락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욕구 충족. 세 번째 단락인 욕구 충족. 자, 마지막 단락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분발심이나 자기혁신. 그 밑에 줄. 윤리의 기초. 이 정도예요. 자, 이처럼 감정이 되게 도움이 된다. 자기혁신에도 도움이 된다, 이 소리야. 단락별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된다니까. 가급적 이 단어가 들어가면 좋고, 그러니까 봐봐. 감정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데 욕구를 충족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의 발전을 돕는다. 끝이에요. 이거 한 문장으로 쓰면. 이거 자기 말로 만들어 봐야 돼. 자기 말로. 다시. 감정은 감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며 욕구를 충족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인간의 발전을 도와준다. 그 다음 윤리의 토대가 된다 해서 그 다음 제시문.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먼저 보여야 돼. 그럼 단락별로 한 문장씩 이제 정리해 볼게. 1단락에서 가볼게. 감정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다.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조정한다. 그래서 자, 감정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대요. 신체의 정상 작동을 도와준대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오늘따라 즐거운 감정이 들면은 컨디션이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대요. 마치 이성의 옳음과 잘못까지 판정하는 심판 노릇을 한대요. 자,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 감정이 수행한대요. 그쵸?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걸러야죠. 그렇지? 살아보면 그 인간의 아주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인간의 본능이에요. 감정에 따라 사는 게 맞아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사실의 옳고 그름까지도 판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간의 감정이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되게 좋은 거네. 인간의 본성적인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감정을 무지하게 그동안 거부해왔대요. 근데 진화론에서 밝혀졌다시피 인간하고 동물은 진화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대요. 이성 있다고 깝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이해된 만큼 적어주면 돼. 그러면서 인간적인 특성, 이런 이성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다. 철학자들에게는 소규의 경이 끼었다. 이 흐름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밑줄 꺼져 있죠. 감정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제이다. 이 소리가 나요. 감정은 우리의 생존을 도와준다. 자, 그래서 밑에 마음이 편안하면 밑줄 생존을 위해 유리. 마음이 동요가 되어 있으면 무언가 요구. 여기서 하는 말이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은 생존 유리. 자,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안 좋은 부정적인 나쁜 감정.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떤 생존을 위해 무언가가 어떤 특정한 행동 등을 요구. 요 소리 하는 거죠. 이건 생존에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돼지들이 다 전염병에 감염됐대. 그거 함부로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인간한테 전염 안 돼. 야, 돼지 감기가 인간한테 전염 안 된대. 그래서 돼지 감기 걸려서 죽은 돼지를 먹으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별로 안 좋지 않겠냐? 그렇지, 좋진 않겠지. 뭔가 이 쎄한 감정이 들 거야. 분명히 이건 내 생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얼마 전에 내 유튜브에서 그 식품의 유통기한은 그냥 거기 권장사항일 뿐이고 우유도 냉장 보관하면 7일 이상 먹어도 된대. 한 3일 전에 유통기한 7일 지난 거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꺼내 먹었다 죽을 뻔했거든. 밤새 그냥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쎄한 느낌이 드는 건 걸러야 돼요. 생존에 이게 그거 한데. 그래서 나쁜 감정,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불리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돼요. 함으로써 자, 이게 감정이 생존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이다. 필수 기제다. 기제. 이러한 작동 방식이, 감정의 작동 방식이. 자, 그 다음 단락 가볼게요. 인간도 동물과 다름없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바로 감정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감정은 진정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제 욕구를 발동시키고 이것이 욕구가 충족되면 또 감정은 진정되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낀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다. 그 다음 밑줄, 여기서 이제 요약할 때 좀 쓸 수 있는 거, 욕구 대상, 외부, 그 다음 자기 마음 속,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은, 자, 우리의 감정, 이걸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이때 욕구는 외부에도 있고 내면에도 있고, 그렇지? 어떤 막 긴장감, 막 배가 고파, 그러면 긴장감 이런 그 감정이 들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욕구를 충족하게 해. 이건 외부에 있는 나의 욕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게 해서 생존에 도움이 되겠지. 자, 그다음 또 가보시면은 자, 그다음 그 밑으로 가보면은 자기 마음속에도 있다 해서 밑으로 세 줄 더 내려와서 밑줄,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감정의 다양성은 요거 밑줄. 그래서 자, 했고, 문명 발달에 따라서 좀 더 요약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뻐, 슬퍼, 배고파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서 훨씬 감정이 다양해졌다, 요 소리 하는 거죠. 세련돼지고. 자, 요런 말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 가보면은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성보다 감성이 더욱 정직하고 정확하다. 감정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치?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남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나는 이 차가운 사람이야. 이성이 있어. 요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니들이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막 별 계산을 다 하죠. 내가 저 새끼랑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되지? 깨지면 어떻게 되지?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니들 논술 어떻게 생각해? 논술. 감정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근데 쎄한 느낌이 들어오면 하지 마. 근데 이게 논술을 하면 이게 즐겁고, 뭔가 이렇게, 퍼즐 맞춰가는 것 같고, 조금씩 내가 이렇게 막 쓰는 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 하세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 막 이럴까 저럴까 막 간보면서 이러지 마시고. 알았지? 쎄한 느낌 들면 하지 마. 감정.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한테 발달한 어떤 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현대 과학도 감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감성이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의 기초를 두는 심리적 작용의 하나인데 이성과 구별되고 일상에서 동정심, 상상력 정도의 밑줄을, 일단 그 밑에 감동, 감격, 공감, 그 다음 밑줄 분발심과 자기혁신. 니들은 머릿속으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니들을 진짜 공부하게 만드는 건 분노. 어때? 감동, 공감 이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저 새끼한테는 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감동, 공감, 동정, 상상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 인간의 자기혁신을 가능케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칸트는 실천 이성을 중시하지만 휴미라는 철학자는 감정이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감정의 장점 얘기하고 있죠. 되게 쉬워. 감정의 장점. 아주 좋아요. 이 얘기하고 있고, 4로 가볼게. 제시문 4. 제시문 4로 가보시면은, 제시문 4. 얘들아, 선생님이 이게 노란색으로 쓴 것은 보나마나 뒷문제 풀 때 쓰는 거겠지. 2번, 3번 추론할 때. 이렇게 어떤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이런 거. 그치. 감정. 어찌 보면 감정을 토대로 사실의 옳고 그름까지도 다 판정을 해버릴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제시문 4로 가보시면, 이 4가 되게 생소한 그 견해를 담고 있거든요. 쌤도. 이런 게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작년에 내 연문제를 풀면서. 윤리규범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윤리규범. 그게 뭐에서부터 비롯된대요, 제시문 4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대요. 그냥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그게 바람직한 행위인 거고,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게 다 바람직하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는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시문 4로 가볼게요. 앞부분. 1단락. 1단락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줄. 도덕의 객관성과 불변성. 요거 밑줄 하나. 큰 타격을 주었다. 제시문 4에서는 첫 단락에서 하는 얘기가 윤리규범의 상대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윤리규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꽤 그럴듯하죠. 어떤 데서는 조상의 시신을 화장하고 어떤 데서는 조상의 시신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윤리규범이 각 동네마다 싹 다 다르대요.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조상의 시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윤리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니들 원자력 발전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남는 장사야? 양면적이야. 양면적이다. 그렇지. 상대적일 수 있는 거야. 어쩔 때는 이게 진짜 이거만한 게 없다. 근데 저기 후쿠시마 같이 한번 빵 터져버리면 이거 천하에 몹쓸 것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규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토대로 윤리규범을 결정해버린대요.
자, 이게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밑줄 도덕적 견해. 위에 써봐. 윤리규범. 윤리규범이 밑줄 감정의 기초. 아,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는 말이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도덕적 견해. 윤리규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가 결정된대. 아시겠어? 윤리규범. 옳고 그름이 감정에서 결정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얘들아, 사회의 첫 단락은 니들이 요약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어떤 데는 시신을 화장하고 어떤 데는 시신을 먹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화권이 서로 다른 도덕규범을 가지고 있다. 문화권별로 도덕규범은 상대적이다. 윤리규범은 상대적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 정리했죠? 객관적인 옳음과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나름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거다.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평가는 객관적 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인간이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마땅하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때려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나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 동성애자가 잘못됐다라는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말하는 것도 우리의 그냥 부정적 감정이 담긴 것에 불과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단락. 결국 도덕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든 간에 실제로 밑줄 개인적 감정. 진리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좋은, 여기 똑같이 써볼게.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은 옳은 행위가 되는 거고 윤리적으로 옳은 거야.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이것은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쁜 것은 글은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제시문 4예요. 제시문 2로 가볼게요. 제시문 2는 이제 이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랑 그대로 이렇게 거울처럼 반대되고 있어요. 제시문 2가 가만히 읽어보면 자 제시문 2는 가보시면은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은 옳은 행위니까 하고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그른 행위니까 하지 말고 이런 놈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시문이 처음 시작하는 게 개들이나 저렇게 한다. 지 감정에 따라서 나한테 좋은 감정 주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거 하고 나한테 나쁜 감정 주는 것은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이건 어느 누구도 이게 설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둘이 나한테 똑같이 대건쌤 밥 한 번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좋은 감정 주는 사람은 빨리 언제 먹을까요? 이러다면 나쁜 감정 주는 사람은 저 밥 끊었어요 막 이러면서 너랑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내 기준에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미친놈 아니야 이런다고. 어떤 이게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당화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얘랑 이 사람이랑 밥을 먹을지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자, 제시문 2로 가보면요. 자, 동물은 누군가가 좋으면은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감정, 으르렁거린다. 인간은 승인하거나 비난하는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반응한다. 그래서 네모치세요. 윤리적 판단. 첫 번째 단락에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윤리적 판단은 뭐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다시 말해서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라고 얘기해봐도 상관없어요. 윤리적 판단.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차이는 분명하다. 개들이 좋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쁜 감정을 드러내.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감정을 드러내버려. 나쁜 거야. 나쁜 감정을 드러내버려. 이건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동물들은. 근데
윤리적 판단의 경우는 자신의 판단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러한 으르렁거림이나 핥아줌에서 윤리적 판단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판단에서 윤리적 판단으로 진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시문의는 윤리적 판단, 이 녀석의 용어로 하면은 윤리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규범. 윤리규범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인 판단에서 진화한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정적인 무엇이 옳은지 내 기분 좋으면 옳은 거다 해서 이렇게 윤리적 판단으로 진화 발전해 온 것이다 이 소리는. 우리 인간이지 않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걔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 이건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판단을 내렸을 경우 밑으로 세 줄 더 내려와서 집단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 요거 밑줄이죠.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집단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 근거. 자,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게 옳은 일이 되는 거다. 정당화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게 윤리규범이다. 여기서는 정당화의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윤리규범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시문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야.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에서 비롯된다. 아니다. 이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가. 얘들의 큰 차이점. 그러니까는 얘는 감정조와 감정이 윤리규범의 근거야. 얘는 이성조와 이성이 윤리규범의 근거야. 이렇게 가. 글이 되게 단순해. 얘들 제시문 4개가. 그러면 니들 원자력 발전소 TV 광고 찍는데 이성을 자극해야 했어? 감정을 자극했어?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 거야. 이성을 자극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정당화의 근거에 따라서 옳다고 여기는 게 그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게 된 거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이 되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될 거예요. 반면에 감정적으로 나한테 좋은 감정을 주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TV 광고를 만들 때도 감정을 자극해야겠죠. 요 논리만 보는 거예요. 감정에서 규범이 나와. 이성에서 규범이 나와. 그 다음에 가보시면 집단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러 가보시면은 밑줄 공평무사성. 오른쪽에 밑줄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 이런 내용이죠. 자, 모두 공정하게 누구나의 이득을 동등하게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윤리가 성립. 이로써 윤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자, 집단 전체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라. 마치 공리주의에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같이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서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을 때 이러한 정당화의 근거를 토대로 윤리규범이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윤리규범이 나오는 것이 절대 감정이 윤리규범의 근거가 돼서 안 된다. 우린 짐승이 아니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시문이 2가 이렇게 되고요. 3으로 가볼게요. 제시문 3. (3의) 1단락에서 사랑아. 제시문 3의 1단락에서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단락별로 단어 하나. 혜원이 앞에 뭐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1단락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논리적 추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생각 혹은 논리적 추론. 동물과 구분되는. 자, 제일 첫 줄. 인간은 지속에서 동그라미 생각.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 인간 위의 동물은 논리적으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논리적 정도였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하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은 논리적 추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추론해낼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먹이를 지속적으로 생각해내기도 한다. 생산해내기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인류 사회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이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성을 토대로 한 논리적 사유 이렇게 가는 거지. 인간만의 특징적 활동인 밑줄, 철학과학 이런 거. 어떤 학문을 가능케 했대요. 결정적으로 이성은 제도나 전통을 자 밑줄 인식이나 신념 밑줄 주체적으로 변경 이렇게. 그다음 그 밑에 자유와 자결권. 자 도덕법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밑줄 의지의 힘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성이 진짜 좋은 건 거고. 3에서는 이성, 인간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이 되게 장점이 있대요. 장점.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신념 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시야야, 이런 걸 변화시킬 수도. 뭐가? 이성을 토대로 한 논리적 추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유와 주체적인 결정을 가능케 하기도 한대요. 이게 이제 저기 뒷부분 풀 때 쓸 수 있는 대목들이죠. 뭐가? 이성을 토대로 한 논리적 추론이 그 다음에 뭐 이것이 뭐 다양한 학문의 발달에도 야 따지고 보면 둘 다 맞지 않냐? 저기 제시문 1 가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성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생존에 도움된다는 소리. 기본적인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줘. 그 다음에 제시문 3은요.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생각하니까 되게 좋다. 이성에 따라서 내가 진짜 내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 결정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성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었으면 이걸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학문 발달로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 1과 3이 좀 대비되는 거고. 그 다음 또 가보시면 4와 2가 이런 감정을 토대로 윤리규범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토대로 윤리규범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글들이. 그 다음에 제시문 3을 이제 마저 읽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무지하게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두 번째 나라 합리적 소비. 밑줄. 합리적 소비에 대한 전통 견해는 여러 대안을 비교해서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거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은 최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만을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합리성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도구주의라고 부른다. 플라톤은 최선이라고 여기는 원칙에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멍청한 놈만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을 널리 인용해서 플라톤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어쨌든 밑으로 두 줄. 수단적 합리성, 밑줄. 수단적 합리성. 자, 그 다음 페이지. 밑줄 끄은 김에 넘어가서 희소성의 원칙이 필연인 사회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봐요. 밑줄, 목적적 합리성. 목적적 합리성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소망의 내용이나 형성 과정까지도 따져보는 거예요. 목적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밑줄, 가치체제가 우선적으로 정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세 줄 더 내려오면 밑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목적적 합리성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자, 그 행동에 대한 밑줄 오른쪽에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그러면 3에서는 합리적 소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 봐봐. 자, 어떤 수단이 있어. 수단.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추구해. 내가 배고픔을 해소하고 싶어. 정대건이. 배고픔을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좀 밥을 먹어야겠어. 자, 이런 수단과 관련해서 그러면 수단적 합리성을 내가 소비할 때 따져. 짜장면 4,000원, 짬뽕은 5,000원, 뭐는 얼마,
그래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효율적인 것을 찾는 거지. 이런 걸 수단적 합리성이라고 그래. 기존의 학자들은 이러한 수단적 합리성, 어떤 도구가 나한테 가장 좋은지 이런 것을 중시했대. 근데 이제 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냐면 저 새끼가 과연 밥 먹을 자격이 있는지 이 목적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거부터 따지고 그 다음 수단적 합리성을 따져라.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뒤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 인간이 과연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밥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이렇게 따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적 합리성, 소망의 내용이라든지 저 인간이 먹고 싶어하는 게 뭐? 밥.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어떤 형성 과정. 도대체 저 인간은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밥만 처먹어? 이런 형성 과정까지도 싹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수단적 합리성을 따져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 자, 예시 답안을 가볼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풀고 저기 뒷문제 풀기로 했죠? 뒷문제. 예시 답안을 가보시면은 8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학교 예시 답안, 선생님 거 예시 답안 다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진짜 계속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 선생님 뭐 학교 답안은 제시문 1과 4를 써주고 뒤에서 또 결론도 내려주던데 이렇게 써야 하나요? 상관없다고. 1번은 소개라고. 소개. 45분 내에 끊어서 여기 담겨있는 내용만 깔끔하게 답안에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걸 예를 들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요약할 때 자기 혁신 이런 거 빼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썼으면 이걸 자기 말로 내가 이해한 말로 써주는 거야. 인간에게 있어 감정은 어떤 가장 본성적인 근원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말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감정을 토대로 욕구를 충족하고 이런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인간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좋은 감정이 드는 행동,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감정, 생존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게 쭉 연결되게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쌤 설명하시겠니? 여기서 1번은 이렇게 해서 글이 되게끔. 아셨죠? 그래서 이걸 뭐 막 써주고 막 같은 입장 내에서 뭐 2번, 3번 이건 뭐 윤리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성의 장점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쓰고 안 보이면 쓰지 마요. 아셨죠? 1번은 그게 훨씬 중요하다. 자, 8페이지 가보면 전자는 감정이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고 생존의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 얘기했고 3번 제시문 1은 인간의 본능인 감정이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지, 생존.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감정이 유도한다. 이때 욕구는 내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충족하면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 동정심, 상상력 등의 토대가 되고 분발심과 자기혁신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성적 판단도 감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 자, 제시문 4는 감정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임을 주장한다. 문화권별로 윤리규범이 상이하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편타당한 규범을 실시하지 않는다.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것,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그른 일이라 여긴다. 인간의 감정을 정리한 게 바로 윤리규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반면 제시문 2는 감정이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 정당한 근거가 필수적인데 자신의 감정을 근거를 내세울 수는 없다.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공정성이 필요하고 이성적 사고가 중요하다. 긍정 부정의 감정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이성적 판단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제시문 3은 인간만이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자유롭고 주체적 행위의 밑바탕이 된다. 이해가지 아까? 그러면서 합리적 소비 행위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수단적 합리성을 중시했지만 내용 그 자체를 결정하는 목적적 합리성이 중요하고 이것의 중심에는 이성이 있다. 합리적으로 소방을 결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내재적 작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 가셨어요? 이게 이제 1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1번 정리했으면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 가시면 아래 자료 1과 2는
A국의 축산시장 변화와 B국의 도시별 식품 소비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다. 여기까지 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자료 1과 2가 밑줄 각각. 두 입장 중 어느 쪽? 그 다음 동그라미 지지. 밑에다가 2차 의미 추론 이렇게 쓰세요. 일치 이유 이렇게까지 써달라는 거야. 앞에서 자료 해석해주고.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제 자료 1과 2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 답안을 쓸 때 객관적 기술을 좀 해주고 이제 요것에 대해서 1차 의미 추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2차 의미 추론을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쌤이 오늘 또 첨삭하면서 보니까 다시 쓰기 해올 때도 이게 뭔 소린가를 몰라. 답안 희한하게 써 여기를. 일단 1차 의미 추론은 쌤 말 잘 들어봐. 객관적 기술은 이게 선생님이 지난주에 요건 사실을 쓰는 거, 팩트를 쓰는 거라고 했고 이다 뭐 어쩌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석을 쓰는 거거든. 해석을. 그러면 요 자료 한번 봐봐봐. 이 자료 한번. 예를 들어서 자료 1 봐봐요. 자료 1. 가장 왼쪽 지표 봐봐.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이 시간이 흘러도 95만 톤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 국내 생산량이. 맞지? 자, 이걸 내가 이제 답안에도 표현을 해볼게. 자료 1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은 시간이 흘러도 일정하게, 자, 여기서부터 들어봐.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어. 아니면 유지된다. 둘 중에 뭐가 좀 더 이 팩트에 맞는 표현이야? 알 수 있다야, 유지된다야? 그럼 된다고 쓰는 거지. 아니, 유지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고. 알 수 있다는. 우리 보통 추론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추론할 때. 그러니까, 추론할 때 여기서 많이 쓰는 표현이 논술답안에서 니들 주수로 맨날 헷갈리는 거. 이를 통해. 야, 그럼 서술어가 뭐가 나와야 돼?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내가 앞에 이 서술한 팩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건 결론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이게 1인칭 주어가 생략되는 거야. 니들 논술 답안에는 1인칭 주어 안 쓰는 거다. 나는, 본인은, 전두환이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1인칭 주어도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요런 게 추론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알 수 있다. 이건. 자, 그 다음 또 이는 뒤에 서술어가 이는 내가 앞에 정리한 이는 의미한다. 이는 알 수 있다. 그럼 정신 나간다고 하니. 이는 이게 주어잖아. 이는 알 수 있다. 그럼 주수로용이 안 맞아버리지. 그래서 이는 뭐를 의미한다. 요런 표현 말하는 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자, 이게 앞에서는 팩트를 써줘. 선생님이 팩트 쓰라고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시계열이야. 시계열. 시계열이면 증가한다. 감소했다. 유지된다.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증가, 감소, 유지. 이게 횡단면이야. 특정 시점을 잘랐어. 횡단면이면 얘가 얘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작음을 알 수 있다. 뭘 알긴 뭘 알아. 그냥 작다로 쓰면 되지. 얘가 얘보다 몇 배 더 높다. 근데 막 이것도 괜히 계산한 거야? 높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더 황당하게 막 의미 추론하고 객관적 기술을 같이 막 섞어져 버려. 막 이러이러한 100년 동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던 이런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보여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섞어지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팩트 써주고 의미 추론, 팩트 써주고 의미 추론 이렇게 하는 거야. 답안이. 그래서 대소동 같다 이렇게 써주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표현.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대학교 논술 그 교수가 강평해주는 영상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강평해주는 영상에서 자 봐봐. 제시문 가에서 애덤 스미스는 니들 애덤 스미스가 누군지 알지? 그 경제학자야? 국부로 말했던 가수 아니야? 요즘 사람 아니야? 옛날 사람이야? 애덤 스미스는 자유를 중시했다. 시장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제시문 가야. 문제가 가로 나를 해석하라는 거였어.
근데 재심은 나를 봤더니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니들 미네르바 사건 혹시 아냐? 이명박 때 주식 게시판에서 헛소리하다 잡혀간 놈이거든. 이 표현의 자유가 엄청 쟁점이었어. 미네르바는 어떤 이 게시판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날 잡아가지 마시오. 막 이렇게 했어. 그렇지? 가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하래.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부합하지. 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어떤 자유를 강조하잖아. 마치 니들이 지난주에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 이렇게 얘기했듯이 얘는 시장에서의 자유지만 비록 얘는 게시판에서 자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자유를 중시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 미네르바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러면서 거짓 의견은 싹 배제되고 최선의 결과만 남게 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교수가 강평을 하면서 어떤 답안을 보여주면서 그 답안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재심은 가의 애덤 스미스는 재심은 나의 미네르바를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지지한다. 야, 이 표현 뭐가 이상해? 애덤 스미스는 미네르바를 지지한다. 이 표현 뭐가 이상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준영아? 그치. 지지할 입장을 보인다? 지지한다. 이거, 그치. 어떻게 고쳐야 이거? 지지할 것이다라고 고쳐야 돼요. 지지할 것, 이 말이, 이 표현이 맞잖아. 얘를 봤을 때. 그때 교수가 뭐라 했냐면, 아니, 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네르바를 막 지지하냐고, 이게 정신 나간 답안이라고 막 뭐라고 했다고.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뭔 아담 스미스가 미네르바를 지지해, 이게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얘 관점에서 얘를 추론을 해봤더니, 얘는 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라고. 논술 답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은근히 중요한 거야. 쌤 말 이해 가셨냐? 그러니까 답안을 쓰는데 뭐가 팩트고 뭐가 해석인지도 구분이 안 되지 막 섞여가지고 얘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할 때도 선생님이 이제 니들 지난주에 다시 써온 거 보니까 다 저기서 헛짓거리 해놔가지고 사실, 해석, 그러니까 1차원 추론 해주고 그 다음 2차원 추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재시문하고 연계해서 개념으로 재진술, 일치 이유. 이것도 하나도 안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저거 이제 자료 해석하는 것부터 쭉 다시 시작할게요.